안녕하세요. 바쁜 하루의 끝, 당신의 편안한 휴식을 돕는 느린 밤, 잠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은 스스로를 단군의 후예라 믿으며 거대한 제국을 이룩했던 고구려의 웅장한 역사 속으로 떠나보려 합니다. 통일제국 수나라의 거대한 위협 앞에서도 결코 굽히지 않았던 명승상 을지문덕과 영양왕의 시대, 그리고 멸망한 조국을 떠나 험난한 망명길에 올랐던 진나라 공주 국향의 애틋한 운명이 얽힌 한편의 거대한 서사가 펼쳐집니다. 복잡한 생각은 모두 내려놓으시고 평온한 제 목소리에 기대어 700년 고구려의 드넓은 벌판 위로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보시죠.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아보세요. 자라는 700년. 성조 단군 왕검이 태백산록에 자리 잡고 온 동방의 만 백성을 산하에 넣고 나라를 이룩한 지 일천 수백 년. 단군 해모수 때의 해모수의 아드님 고주몽이 북부여 땅에 고구려 나라를 이룩했다. 고주몽은 그가 이룩한 고구려 나라에서 쓸모있고 날랜 백성들을 이끌고 동서남북으로 정벌하며 국토를 넓혀 나갔다. 이리하여 단군 족속의 원래 갈래는 북부여에서 시작하여 그 영토가 사방으로 뻗어갔다. 이 족속을 훗날 역사가들은 부여족이라 불렀다. 그런데 그때 이 인간 세계에는 부여족과 대립하여 한족이라는 인종이 있었다. 이른바 요순의 후예라고 스스로 자랑하는 족속으로서 그 족속에는 다행히 큰 학자가 몇 사람 나서 학문이라는 것을 숭상하고 그 나라의 임금을 천자라 우러러보았다. 이러한 세월이 얼마 흐르는 동안에 그 나라는 인간 세계에서 중원이라 일컫게 되고 세상에서는 그 나라를 천자의 나라라 우러러보게 되었다. 그렇게 되자 그 나라 백성들도 자연히 자기네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자긍심이 생겨 스스로를 빛나는 중화요, 다른 나라는 야만적인 오랑캐라 여기게 되었다. 고구려도 이 중화인들의 눈에는 동쪽의 오랑캐 중 하나에 지나지 못했다. 그러나 고구려로서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다. 자기네는 성인 단군의 후예라는 굳은 신념으로서 중화인이 요순의 후예라면 고구려인은 단군 성인의 후예라 자부하며 결코 굽히지 않았다. 이것이 중국의 눈에는 여간 거슬리지 않았다. 고구려의 콧대를 한번 꺾어주고 싶어 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중국에는 바깥 나라를 정복할 만한 힘이 모자랐다. 중국이란 나라는 그 나라 백성 모두가 저 잘난 맛에 사는 민족이라 제각기 천자가 되어 보겠다고 들먹거리는 판이어서 한 개의 나라나 한 개의 왕실이 오래 계속되는 법이 없었다. 1~20년 가다가는 새 천자가 생기고 1~20년 내지 3~40년 가다가는 꺾어지고 동쪽에 한 천자 생긴 서쪽에도 다른 천자가 생기고 이렇듯 쓸데없는 국가들이 천자놀이를 반복하느라 나라가 한 덩어리로 뭉쳐보지를 못했다. 여기서 불쑥 저기서 불쑥 이렇게 어지러운 세월을 거듭하느라 눈엣가시 같은 고구려에게는 손댈 겨를조차 없었다. 그 동방의 고구려는 고주몽이 나라를 이룩한 이래 단일 민족으로 나날이 크고 강해지니 지금의 중국으로서는 감히 넘볼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다. 밖으로는 고구려 원정을 벼르기만 하면서 나라 안통일에 힘쓰던 중국 종족은 후한 영제 때 이르러서야 비로소 국내를 통일하고 곧장 고구려 원정길에 올랐다. 벼르고 벼르던 터라 국내가 통일되자마자 곧바로 군대를 낸 것이었다. 고구려 신대왕 4년이자 후한 영제 가평 원년, 한족은 건국 이래 눈엣가시이던 고구려를 치러 대군을 몰고 쳐들어왔다. 그러나 고구려는 이 거대한 한나라 군대의 침략을 맞아서 마주 싸우지 않았다. 한나라에 뒤지지 않을 만큼 광대한 영토를 가진 고구려는 변방의 군사들을 엄하게 단속하여 적군이 국내 깊숙이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고 다만 유격군을 풀어 적을 시달리게 할 뿐 거대한 전면전은 피했다. 한나라 군대는 아무리 쫓아와도 아무도 마주 싸워주지 않고 고구려 깊숙이 들어오게 되자 식량 수송도 곤란해진 데다 날씨마저 매서운 겨울철로 접어들어 할 수 없이 군대를 되돌리기로 했다. 무력전보다 식량전과 수송전에 패하여 쫓기듯 돌아가는 한나라 군대에게 고구려는 지금껏 깊이 감추어 두었던 온 병력을 일으켜 무섭게 덮쳤다. 역사에는 이 싸움이 한나라 군사가 크게 패하여 말 한 마리도 살아서 돌아가지 못하였다고 기록되었다. 즉 건국 이래 벼르고 벼르던 뜻을 한번 펼쳐보러 왔다가 단 한 명도 돌아가지 못했다는 끔찍한 참패를 겪은 것이었다. 그로부터 십수년 뒤 고구려 고국천왕 때 한나라 헌제는
이 철천지원수 고구려를 어떻게든 멸망시켜 보려고 요동 태수 공손 씨에게 명하여 또다시 고구려 원정을 시도했다. 목 벤 것이 산과 같았다. 이 역시 한나라 군대의 뼈아픈 참패였다. 그로부터 5년 뒤 요동의 공손 씨는 한나라의 실력을 저울질해 보고는 한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스스로 독립해버렸다. 이런 것도 한 가지 원인이 되었겠지만 본디부터 천자가 되겠다는 국가놀이를 즐겨하는 한인들은 후한이 세워진 지 이미 150여 년이 되자 사방에서 천자가 되려는 무리들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고구려 고국천왕 말년경부터 산상왕 초년 무렵에는 어지러운 제나라 중국 땅을 피해서 낙원인 고구려를 찾아 수만의 한인들이 망명해 왔다. 과연 한나라는 조조에게 망하여 조씨의 위나라가 일어나고 촉에서는 유비가 일어서 촉한을 이룩하고 강남에서는 손권이 일어서 오나라를 세우니 천하에 하나밖에 없어야 할 천자가 셋씩이나 생겨났다. 여기서 천자의 경쟁이 시작되었다. 위나라에서는 자신들이 한나라 황실의 맥을 이었으니 정통 천자라 주장했다. 천하의 물산이 모이는 강남을 차지한 오나라는 자신들이야말로 진정한 중국 천자라 우겼다. 촉나라는 한나라 황실이 유씨의 것이니 촉의 유비야말로 정통 주인이요 중원의 진정한 주인이라 소리 높였다. 여기서 동방의 나라 고구려의 몸값이 차츰 올라갔다. 한때는 동방의 오랑캐라며 우습게 보고 멸시하던 고구려였지만 지금 새 천자가 솥발처럼 맞서는 이때에 그래도 야만이 아닌 예의와 법도를 갖춘 나라 고구려를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공작과 눈치 싸움이 시작되었다. 동천왕 4년 위나라 명제 때 위나라에서 친선 사절이 많은 예물을 받들고 고구려를 찾아왔다. 이리하여 동방의 강국 고구려와 서방의 신흥국 위나라는 서로 친선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러자 이듬해에 오나라에서도 고구려로 사절이 찾아왔다. 그러나 위나라와 이미 맹약을 맺은 고구려로서는 오나라와 다시 손을 잡는 것이 고구려의 신의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그래서 오나라에서 온 사신들의 목을 베어 위나라로 보내버렸다. 위나라는 고구려와 친선 관계를 맺기는 맺었다. 그러나 위나라와 고구려는 국경선이 서로 맞닿아 있는 탓에 끊임없이 작은 충돌이 빚어졌다. 해마다 국토를 확장해 나가는 고구려라 자연히 국경선 부근에서는 이웃 나라와 마찰이 생기기 마련이었다. 요동 땅으로 쉴 새 없이 진출하는 고구려와 요동 땅의 종주권을 가졌다고 자처하는 위나라 사이에는 국경 분쟁이 없을 수가 없었다. 그러자 중국 땅에서는 또다시 국가놀이가 벌어졌다. 위, 촉, 오 삼국이 세워진 지 7, 80년이 되었으니 다시 시작될 만도 했다. 진나라가 새로 일어서면서 위나라와 촉나라를 멸망시키고 10여 년 뒤에는 오나라까지 무너뜨리며 중국 대륙을 또다시 통일을 했다. 그 통일이 한 40년 이어지다가 이번에는 북방 유목 민족들이 들고 일어나 나라를 세우자 진나라는 남쪽으로 쫓겨내려가고 이른바 5호 16국 시대가 열렸다. 흉노, 선비, 갈, 저, 강족 등 북방과 서방의 5 이민족이 북쪽 중국 지방에 일어나 자라면서 길게는 3, 40년, 짧게는 5, 6년씩 나라 행세를 하였다. 이 5 이민족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세운 나라가 모두 13 개국이었다. 동시에 이민족에게 쫓겨난 한족의 진나라는 남쪽으로 도망쳐 동진을 세웠고 한족이 세운 나라도 셋으로 쪼개졌다. 이렇듯 중국 대륙의 수많은 세력들이 천자놀이와 국가놀이에 푹 빠져 있을 동안 고구려는 참으로 태평무사하였다. 눈엣 가시처럼 요동지방 확장에 방해가 되던 연나라를 북위를 부추겨 멸망시켰고 동쪽과 남쪽으로 거침없이 국토를 넓혀갔다. 광개토왕과 장수왕이라는 두 걸출한 군주의 재위 100여 년 동안 고구려는 이제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동방의 대제국으로 도약했다. 서쪽 나라들이 여전히 세워지고 망하는 과정을 되풀이할 무렵 막 송나라를 멸망시키고 들어선 남제는 나라를 세운 첫 해에 많은 예물과 함께 고구려 장수왕에게 표기대장군이라는 높은 벼슬을 보내왔다. 남제 천자에게서 직함을 받은 장수왕은 고맙다는 뜻으로 사신을 보냈다. 그런데 불행히도 고구려의 그 사절단은 남제로 가는 길에 북위 군사들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고구려에서 중국 대륙 어디로 가려 해도 반드시 북위를 거쳐야만 했기 때문이다. 지금껏 고구려와 가장 돈독한 친선 관계를 맺고 있다고 자신하던 북위의 황제는 이 일로 크게 노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남제의 양다리를 걸 치느냐며
질투에 눈이 먼 사신이 고구려로 달려왔다. 그러나 고구려 장수왕은 그저 가볍게 웃어넘길 뿐이었다. 그냥 내버려 두어라. 저들끼리의 경쟁일 뿐이다. 이제 북위에서도 남제의 뒤질세라 과인에게 더 높은 벼슬을 보내올 것이다. 과연 장수왕이 세상을 떠나자 북위에서는 허둥지둥 온갖 길고 화려한 호칭을 붙인 벼슬을 앞다투어 보내왔다. 뒤이어 즉위한 새 임금 문자왕에게도 서둘러 벼슬을 바쳤다. 문자왕 즉위 3년째에는 남제에서 무려 21글자나 되는 그토록 엄숙하고 위엄 넘치는 직함이 도착했다. 이어 제위 17년에는 양나라에서도 그만한 벼슬이 당도했다. 이제 중국 대륙의 나라들 사이에서는 노골적인 벼슬 바치기 경쟁이 시작되었다. 고구려 안장왕 2년, 양나라가 안장왕에게 몹시 길고 높은 벼슬을 보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 사신은 오던 길 중간에 북이 군사들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북이는 크게 당황했다. 양나라에게 선수를 뺏겼다는 생각에 양나라에 뒤지지 않을 기다랗고 화려한 벼슬을 급히 만들어 안장왕에게 바쳐왔다. 이미 자리 잡은 국가들은 물론이고 중국 대륙에 우후죽순 생겨나는 무수한 새 나라들은 나라를 세우기가 무섭게 하니 오히려 나라를 세우려는 공작의 하나로 고구려 왕에게 높은 벼슬을 올렸다. 이것이 그들의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나라 일이었다. 말하자면 국가 창립 신고이자 좀 더 똑똑히 말하면 국가 승인 신청이었던 셈이다. 비온 뒤 솟아나는 죽순처럼 이쪽에서 생겨났다. 저쪽에서 쓰러지는 중국 땅의 수많은 작은 나라들은 길어야 40-50년 짧으면 2-3년 만에 망해버리기 일쑤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나라를 세우고 황제라 일컬으면서도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국가인지 천자의 자격을 갖춘 것인지 스스로도 믿업지 못해 항상 불안하고 위태로웠다. 남들이 진정한 국가로 인정해주기 전까지는 스스로도 믿기 힘든 미약한 존재들이었다. 이럭저럭 부하 몇백 명, 몇천 명을 모아 황제를 칭한다 해도 주변에서 인정해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었고 그렇다고 고만고만한 이웃 나라들에게 승인을 받아본들 아무런 권위가 서지 않았다. 바로 여기서 고구려라는 대제국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천근만근의 무게를 지니는 일이었다. 건국 이래 700여 년 동안 단일 왕실 아래 단일 민족으로 흔들림 없이 튼튼하게 자라온 고구려의 위상은 그야말로 닭무리 속에 고고하게 홀로 선 한 마리 학과 같았다. 이쪽 저쪽에서 내가 진짜 천자다. 이곳이 내 땅이다. 아우성치며 나타났다. 사라지는 숱한 나라들 속에서 동방에 묵묵히 버티고 선 고구려는 단군의 후예이자 고주몽의 나라라는 긍지 하나만으로 그 모든 소란을 고요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음먹고 한번 칼을 휘두르면 천하를 휩쓸 힘을 가졌으면서도 오직 제 조상들의 옛 영토 밖으로는 눈길 한번 주지 않는 점잖고도 무시무시한 나라, 고구려. 바로 이 고구려에게 인정받은 나라라면 넉넉히 천하의 국가 행세를 하며 버틸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국리 끝에 그들이 짜낸 것이 바로 벼슬을 내리는 봉황수단이었다. 태수나 제후는 천자가 내리는 벼슬이니 천자가 되고 싶은 야심가가 고구려 왕에게 장군이나 제후의 벼슬을 내려서 만약 고구려 왕이 이를 거절하지 않고 조용히 받아만 준다면 곧 고구려 왕이 자신을 진짜 천자로 인정해준 셈이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고구려 왕이 거절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주게 하려고 참으로 탐날 만한 엄청난 예물과 함께 세상의 온갖 제왕 후보들이 올린 길고 긴 왕의 호칭과 장군의 호칭이 소나기처럼 고구려로 쏟아져 들어왔다. 중국의 뭇군주들은 많은 예물을 보내놓고도 내심 전전긍긍했다. 물리치면 어쩌나, 거절당하면 어쩌나, 아무개 나라가 보낸 것은 받았다던데 내가 보낸 것은 되돌려 보내지나 않을까 가슴을 졸였다. 그러나 너그럽고 인심후한 고구려 왕들은 누가 보낸 것이든 그저 턱턱 받아주었다. 일일이 거절하고 돌려보내는 절차가 귀찮기도 했거니와 그럴 이유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는 사이 700년 세월 동안 고구려는 더욱 거대해지고 풍요로워졌다. 백성 수가 많음을 자랑하던 저들 나라에 비할 바 없는 수많은 백성을 거느렸고 오랑캐의 부스러기에 불과한 저들에 비기어 여러 굳센 족속들이 하나로 뭉친 고구려였다. 나라의 몸집이 커진 만큼 그 속을 채우는 문화 역시 찬란하게 꽃을 피웠다. 북방에는 광활하고 웅대한 부여의 대자연을 배경 삼은 씩씩한 북방 문화가 자라났다.
남방에는 어지러운 전랑과 국가놀이를 피해 낙토인 고구려로 망명해온 중국인들이 들여온 문화를 바탕으로 예술적 소질이 뛰어난 고구려 토착민들이 솜씨를 발휘해 일구어낸 아름다운 낙랑 문화와 고구려 문화가 눈부시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중국 땅에서는 쉼없이 천자놀이와 국가놀이에 몰두하느라 어느 한 문화가 진득하게 발전하지 못하고 피다가는 시들어버리기 일쑤였다. 온갖 문화의 초기 형태만 어지럽게 널려 있어 마치 문화 발생의 견본 시장 같은 곳이었다. 반면 고구려에서는 700년의 긴 세월 동안 단일 민족의 손으로 빚어낸 찬란한 문화가 온 동방을 화려한 꽃동산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요컨대 중국 대륙의 끊임없는 분열과 천자놀이는 고구려로 하여금 바깥에 큰 근심 없이 마음 푹 놓고 나라를 살찌우는 데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었다. 동쪽과 남쪽으로 웅크린 백제와 신라 같은 작은 나라들이 이따금 변방을 긁어대며 귀찮게 굴었지만 고구려는 같은 단군의 핏줄이라는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서쪽에서 중국의 황제들이 앞다투어 바치는 호칭이나 대수롭지 않게 받아두고 친선사절이나 적당히 교환해주면 그만이었다. 저들은 마치 첩들이 총애를 다투듯 고구려에 예쁘게 보이려고만 안다라니 고구려는 언제까지고 높이 베개를 베고 편안하게 태평가를 부르며 나라를 가꾸는 데만 힘쓸 수 있었다. 요동의 옛 땅도 이제 완전히 되찾아 회복했다. 이제부터는 이토록 크고 윤택해진 기름진 영토를 온전하게 지켜나가기만 하면 그만이었다. 더 이상 바랄 것도 욕심낼 것도 없었다. 바로 그 무렵 중국 땅에는 또 하나의 새로운 나라가 일어났다. 양광이라는 새로운 장수가 나타나 한동안 세상을 휩쓸더니 마침내 주나라를 무너뜨리고 수나라를 세운 것이다. 아, 또 하나 생겨났구나. 그저 늘 있던 평범한 일 중 하나라며 고구려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때가 고구려 평원왕 24년이었다. 수나라의 망한 주나라는 불과 3년 전 북제를 멸망시킨 나라였다. 그 주나라가 또다시 수나라에게 삼켜진 것이었다. 이제 중국 대륙에는 진나라와 수나라 단 두 나라만 남게 되었으니 고구려로서도 슬슬 경계하는 눈길을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한족이 수없이 갈라져 자기네끼리 피 터지게 싸우느라 밖을 돌아볼 경황이 없었던 시절 동안 고구려는 6, 700년이라는 긴 시간 한족에게 무언의 묵직한 위협을 가해왔다. 중화라는 콧대 높은 자존심마저 내던지고 고구려의 머리를 조아리며 지내온 한족이었다. 그러니 고구려에 대해 속으로 이를 득득 가는 심정은 그들의 피 속 깊이 흐르는 오랜 감정이었다. 천하의 중심이라 떠들던 그들의 오만함은 긴 세월 동방의 고구려 앞에 여지없이 짓밟히고 무너져 왔던 것이다. 한족의 힘이 뿔뿔이 흩어져 있을 때는 고만고만했지만 만약 저 넓은 땅의 한족이 하나로 똘똘 뭉치게 된다면 그들이 뽑아들 첫 창끝은 틀림없이 고구려를 향할 것이 분명했다. 한족이 쓰러지느냐, 부여족이 쓰러지느냐, 요순의 후손이 망하느냐, 단군의 자손이 망하느냐 하는 운명을 건 거대한 단판 승부가 머지않아 벌어질 것이었다. 산산조각 났던 중국 대륙이 이제 진나라와 수나라 단 둘로 남았다고 한다. 그들이 지난 세월의 굴욕을 갚으려 두 나라가 힘을 합칠지도 모를 일이다. 만약 둘이 합치지 않는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반드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집어삼키고 오직 단 하나의 거대한 통일 제국만이 남게 될 것이다. 그때야말로 개벽 이래 오랑캐라 부르던 동방의 나라에 엎드려 살았던 치욕을 씻으려 무서운 복수전이 시작될 것이다. 여름에도 두꺼운 옷을 껴입어야 하는 척박한 북방 끝에서부터 한겨울에도 싱그러운 과일과 푸른 채소가 자라나는 따뜻한 남방 끝까지. 도대체 얼마나 넓은지 짐작조차 하기 힘든 무한한 영토와 셀 수 없이 많은 백성을 가진 나라다. 그 거대한 한족이 온 나라의 힘을 한 곳으로 모아 쏟아붓는다면 실로 끔찍하리만치 무서운 위협이 될 것이었다. 처음에는 이 소식을 듣고도 늘 그래왔듯 이번에도 어디서 또 새로운 무리가 나타났나 보다 하고 가볍게 넘겼다. 그러나 새로운 세력의 움직임은 예상과 달리 더디고 조심스러웠다. 현재 대륙을 양분하고 있는 진나라와 수나라 모두 섣불리 움직이지 않은 채 몸을 한껏 웅크리고 안으로 힘을 기르기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예전처럼 자만하여 촐싹대는 가벼운 행동을 스스로 엄격히 삼가는 기색이 뚜렷했다.
이러한 숨막히는 고요함 속에서 고구려는 더 이상 방관만 할 수 없게 되었다. 당장 어떤 대비책을 세우느냐에 위대한 제국 고구려의 죽고 사는 운명이 걸려 있었다. 그때 고구려의 재상이었던 을지문덕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는 이 고요함 속에서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의 비상함을 예리하게 읽어냈다. 그동안 몇십 년 동안 나라릴에 뼈를 깎듯 몰두하느라 돌보지 못했던 자신의 쇠약해진 건강을 회복해야 할 필요성도 절실히 느꼈다. 국가의 존망과 민족의 긍지가 걸린 중대한 싸움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라에 급박한 병고가 생겨 사람을 보내어 부르신다면 지체 없이 대궐로 달려가겠나이다. 을지문덕은 평원왕에게 깊숙이 절하고 하직 인사를 올린 뒤 도성을 떠나 소리골의 한적한 산장으로 응거하였다. 맑은 물과 상쾌한 공기,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그곳에 몸을 의탁한 채 대재상 을지문덕은 유유자적하며 몸과 마음의 기운을 서서히 벼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다. 진나라가 수나라에게 완전히 멸망했다는 급보가 날아들었다. 드디어 수나라가 천하의 유일한 주인이 된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승리에 취한 수나라는 벌써부터 고구려를 향해 수상한 트집을 잡으며 이빨을 드러낼 기세를 보이고 있었다. 왕의 다급한 부름을 받은 사자가 쏜살같이 소리골의 산장으로 달려갔다. 심부름꾼의 말을 듣자마자 그 길로 도성으로 뛰어올라온 을지 대신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임금의 어전 앞에 엎드렸다. 저들이 채 덩치를 키우기 전에 미처 힘을 온전히 기르기도 전에 신이 앞장서 산산이 부수어 버리겠나이다. 중국 땅을 16조각이 아니라 16만 조각으로 가루를 내어 놓겠나이다. 감히 우리 대고구려를 건드릴 허튼 생각을 품기만 했다가는 뼈도 못 추리게 만들 것이옵니다. 저들에게 한족의 자랑이 있다면 우리에겐 거룩한 단군 백성의 자랑이 있사옵니다. 그는 고구려 만백성을 대표하여 시조 동명성왕의 영전 앞에 엎드려 뜨겁고도 굳은 맹세를 올렸다. 천하에 날래고 용감하기로 이름난 고구려의 백성들 역시 자신들의 굳센 수령과 한마음이 되어 저 오만한 수나라 도적대를 남김없이 쳐부수겠노라. 하늘과 선조들 앞에 피 끓는 맹세를 바쳤다. 여름의 뜨거운 열기가 가시고 가을빛이 차츰 짙게 물들어가던 무렵 산 곱고 물 맑은 소리골에서 지친 몸을 뉘어 한동안 달콤한 휴식을 취한 덕에 예전에 펄펄 끓던 기력을 완전히 회복하여 서울 장안성으로 돌아온 을지정승. 그가 돌아와 마주한 국제정세는 참으로 아슬아슬하고 미묘하게 얽혀 돌아가고 있었다. 천자는 무슨 특별한 종자가 따로 있나 나도 한번 황제가 되어 보겠다며 남보다 조금만 힘이 세 보여도 앞다투어 들고 일어났던 중국 대륙. 한나라가 세워진 이래 셀 수 없이 많은 천자가 세워졌다 무너지기를 반복했으니 그들의 역사는 차라리 황제를 꿈꿨던 숱한 야심가들이 벌인 한편의 피비린내. 나는 연극이라 부르는 편이 나을 지경이었다. 그러한 혼란의 역사를 질질 끌어오다가 마침내 수나라 문제 황제 때에 이르러서야 천하를 움켜쥐려던 뭇 도적과 야심가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고 마침내 광활한 중국 천지를 하나로 통일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고구려로서는 이 엄청난 사건을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팔짱 끼고 바라볼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다. 중국인들이 고구려를 눈엣가시처럼 미워하고 경계한 것은 아주 먼 태고적부터 뼛속 깊이 새겨진 본능과도 같았다. 하지만 뛰어난 군주들의 통치 아래 일찍부터 똘똘 뭉친 단일 민족으로 오직 제 몸의 실력만 키우며 단단하게 성장해온 고구려와 제각기 자기가 황제가 되겠다고 치고받으며 산산조각 나 있던 중국 민족과는 그 실제 힘의 무게가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달랐다. 게다가 그동안 중국 땅에 이따금씩 새로 나라를 세웠다며 나타난 천자들은 고구려라는 크고 튼튼한 기성대국의 승인 도장을 받아야만 비로소 주변에서 진짜 국가 대접을 받을 수 있었기에 감히 고구려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할 수 없었다. 그래서 겉으로는 어쩔 수 없이 고구려의 머리를 숙이고 납작 엎드려 지내오기는 했지만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민족의 드높은 자존심을 동방의 고구려에게 여지없이 짓밟히고 묵살당한 만큼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는 고구려를 향한 시퍼런 원한과 복수심이 독버섯처럼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다. 먼 과거에도 전한이니 후한이니 하며 중국 땅이 하나의 천자 아래 잠시나마 통일되는 순간이면 그들이 가장 먼저
군대를 일으켜 손을 뻗친 곳이 바로 고구려 원정이었다. 그렇기에 지금 수나라 문제가 천하를 완전히 통일해버렸으니 숨을 고르고 나라 안에 기초를 다지며 통일 사업이 안정되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고구려의 목덜미를 향해 마술을 뻗쳐올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이었다. 소리골에서 조용히 몸을 다스리다가 수나라가 대륙을 통일했다는 위급한 소식에 헐레벌떡 수도로 달려온 을지문덕. 그동안 밖으로 중국의 위협이 잠잠했던 탓에 오로지 나라 안을 보살피는 내치에만 힘을 쏟느라 국방에 약간의 빈틈이 생긴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고구려는 워낙 뼛속부터 날래고 용맹한 무골의 족속인데다 단군의 자손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이 펄펄 살아 숨쉬고 있었기에 그리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천하무적의 굳센 대고구려 군대를 다시 벼려낼 수 있었다. 장차 수나라 적들이 바다와 육지를 덮으며 쳐들어오면 너희는 어찌하겠느냐. 갑옷과 무기를 모조리 홀딱 벗겨서 알몸으로 쫓아보내겠습니다. 오, 장엄하게 타오르는 고구려의 붉은 혼이여. 시조 동명성 왕께서 이 땅에 터를 잡으신 이래 100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외적의 더러운 군화 발길에 짓밟혀 보지 않은 이 거룩한 땅을 끝끝내 지켜낼 자는 바로 눈앞에서 핏대를 세우는 저 젊은이들이었다. 승상은 목청껏 외치는 젊은 병사들을 향해 고요하고도 든든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 무렵 임금인 평원왕은 옥체가 눈에 띄게 쇠약해져 병석에 누워 계셨다. 제위 32년의 긴 세월, 저 넓은 중국 땅에 이슬처럼 생겨났다. 쓰러지는 무수한 나라들이 아부하며 바친 화려한 대장군 호칭과 왕의 칭호를 가득 쌓아두고 명제상 을지문덕의 훌륭한 보필을 받으며 눈부신 대고구려 제국의 옥자를 누려온 지 32년. 참으로 태평하고 무사하기만 하던 고구려에 이제 막 거대한 전운의 풍파가 몰아치려는 찰나 공교롭게도 임금의 몸에 깊은 병의 그림자가 덮친 것이었다. 아무래도 이것으로 이승의 인연을 하직할 모양이구려. 가을의 서늘한 저녁 햇살이 창호지를 넘어 방안을 노랗게 물들이는 침전. 을지승상의 지극한 병간호를 받으며 조용히 눈을 감고 누워있던 왕이 마른 입술을 떼어 나지막이 말했다. 전하, 태자 전하께서 이미 늠름하고 어질게 장성하셨사오니 나라의 앞날은 더없이 튼튼하옵니다. 부디 마음을 편히 가지시옵소서. 그렇소, 태자도 훌륭히 다 컸거니와 승상을 비롯한 노련한 대신들이 기둥처럼 버티고 굳건히 나라를 지키고 있으니 뒷일은 조금도 걱정하지 않소. 허나 앞으로 세상 돌아가는 거센 형편을 이 두 눈으로 좀 더 지켜보고 싶었는데 참으로 애석하기 그지없구려. 왕은 천천히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병들고 늙어 피부에는 탄력이 사라지고 눈동자의 빛마저 약간 흐릿해졌지만 깊숙한 곳에 또리를 틀고 있는 제왕의 패기와 번뜩이는 영특한 만큼은 여전히 곁에 있는 젊은이들을 숨막히게 억누를 만큼 매서웠다. 건국의 시조 동명성왕 때부터 이 거룩한 왕실의 피 속에 도도하게 흘러내려온 그칠 줄 모르는 만만한 투지와 기상. 그것을 유난히도 많이 타고났던 평원왕은 역설적이게도 제위 32년이라는 참으로 긴 세월을 전쟁 한 번 없이 너무나 평온하게만 흘려보낸 것이 못내 가슴에 사무치는 아쉬움으로 남아 있었다. 중국 땅의 숱한 제국과 군주들이 오직 고구려의 눈에 들고자 아부하고 조공하느라 자그마한 분쟁의 불씨조차 잃지 않았던 평온한 나날들. 그것은 백성들에겐 축복이었으나 그의 불같고 진취적인 무골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참으로 심심하고 밍밍한 몹시 미흡한 세월이기도 했다. 그토록 안락하고 고요한 일생을 다 보내고 이제 숨을 거둘 죽음의 그림자가 코앞까지 다가온 지금에야 비로소 피가 끓어오를 만한 거대한 대륙의 분쟁이 코앞에 닥친 것이다. 이 얄궂고 기막힌 운명의 장난 앞에 왕의 주름진 눈가에는 쓸쓸하고 적막한 미소가 번져나갔다. 하늘은 어찌하여 과인의 끓는 마음을 이토록 야속하게 외면하신단 말이오. 나라님도 참으로 욕심이 과하십니다. 온 천하의 잘난 황제와 제왕들을 발밑에 두고 호령하시며 찬란한 일생을 보내시고도 아직 부족함이 남으시옵니까? 임금과 신하는 조용한 방 안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희미하게 소리 없는 미소를 나누었다. 며칠 전 그 맹랑한 수나라 황제 양광에게서 날아온 편지 말이오. 승상, 어디 그 편지를 다시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시오. 을지 승상은 조심스럽게 왕의 머리맡 문갑을 열고
얼마 전 수나라 황제가 보내온 오만방자한 국서 한 통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왕의 청에 따라 천천히 조롱하는 듯한 어조로 글을 읽어 내려갔다. 비록 겉으로는 수나라의 번국이라 칭하면서도 속으로는 황제를 향한 성실함과 신하된 예절을 다하지 않고 있다. 짐이 만약 너희들의 이전 허물을 용서치 않고 당장 장군 한 명을 보내어 짓밟고자 한다면 어찌 큰 힘이 들기를 기다리겠는가. 이것이 그 유명한 수나라 개왕 10년 문제 양견이 보내온 오만한 국서의 내용이었다. 요컨대 수나라 문제가 천하를 평정하고 통일 제국을 이루었으니 대국을 통일한 떳떳한 체면상 세상의 모든 나라가 앞다투어 황제에게 조공사신을 보내 황제 즉위를 축하해야 마땅하며 수나라 황제는 그것을 인자하게 받아들이는 그림이 나와야 정상일 터였다. 그런데 유독 동방의 거대 제국 고구려만은 콧방귀도 뀌지 않은 채 묵묵부답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고구려의 입장에서 보자면 도리어 지난 700년의 전례에 따라 중국 땅에 새로운 천자가 등극했으면 무엇보다 가장 먼저 고구려 왕에게 사신을 보내 극진한 예물과 가장 높은 벼슬을 바치며 인사를 올리는 것이 순서였다. 수나라가 드넓은 대륙을 통일했다고 하니 쪼개져 있던 예전처럼 볼성사나운 아부 경쟁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응당 그들 쪽에서 먼저 머리를 조아리며 깍듯한 인사를 올리는 것이 당연한 이치란 입장이었다. 반면 수나라 측에서 보자면 이제 막 천하를 통일한 통일대제국의 체면이라는 것이 있었다. 천하를 쥐락펴락하는 명실상부한 황제요, 천하의 주인이 된 것이다. 천하 모든 나라의 군주가 제 발로 기어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야 마땅했다. 만일 뻣뻣하게 고개를 쳐들고 절하지 않는 무리가 있다면 대국의 짓밟힌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황제가 친히 무서운 군대를 몰고 가 억지로라도 무릎을 꿇리고 벌을 내려야 할 터였다. 그런데 천하의 주인이 된 수나라 황제가 유독 동방의 고구려에게만은 절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대내외적으로 제국의 위신과 체면이 말이 아니게 구겨지고 있었다. 고구려가 끝끝내 고집을 부리며 스스로 절하지 않는다면 당장이라도 수십만의 대군을 몰아쳐서 본때를 보여주는 벌을 내려야 마땅했다. 하지만 수나라의 속사정은 겉보기와 달랐다. 오랜 내정과 혼란을 수습하고 온갖 뼈를 깎는 힘을 다 쥐어짜내어 간신히 중국 대륙을 통일한 수나라는 당장 바다 건너 웅크리고 있는 군사 강대국 고구려를 칠 만한 여력도 여유도 없었다. 대국의 체면만 믿고 섣불리 맹수 같은 고구려를 건드렸다가는 이제 막 통일을 이루어 기초가 튼튼히 다져지지도 않은 자신들의 나라가 도리어 박살나고 부서질 끔찍한 위험이 컸다. 대국의 체면상 무조건 치기는 쳐야겠고 당장 칠만한 군사력과 국력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이 진퇴양난의 곤란한 늪에 빠진 수나라 황제는 나라 안에 머리 좋다는 지혜로운 자들을 모조리 끌어모아 며칠 밤낮을 끙끙대며 연구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고심 끝에 만들어낸 묘책이 바로 한 장의 국서를 고구려로 띄워보내는 것이었다. 천하의 주인인 수나라의 드높은 체면도 결코 깎이지 않으면서 동시에 불같은 고구려의 분노와 심기도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 참으로 묘하고 어려운 줄타기를 해내야 하는 편지였다. 글자 하나하나를 꽤 신중하게 다듬고 의논하여 교묘하게 꾸며낸 글이었다. 고구려 너희들의 건방지고 괘씸한 태도는 마땅히 군대를 몰아 멸망시켜 벌할 일이고 황제인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희를 밟아버리는 것쯤은 큰 힘들일 것 없이 손쉬운 일이지만 너희가 이전에 뻣뻣했던 잘못을 뉘우치고 납작 엎드려 고치기만 한다면 너희 역시 짐에 충성스러운 신하일 터인데 황제인 내가 자비 없이 구태여 피를 보며 벌에서 무엇 하겠느냐. 그러니 제발 이제부터는 마음을 고쳐먹고 대제국 수나라의 법도를 잘 따르고 지키도록 하여라. 글 표면에 드러난 문장만 보면 추상 같은 꾸짖음과 호통에 가깝지만 그 행간에 숨겨진 진짜 속뜻은 비굴할 정도로 처절한 애원이었다. 우리는 당장 너희 고구려를 건드릴 힘도 의지도 없으니 너희도 제발 국경에서 얌전히 잠자코 있어만 다오. 명색이 통일 제국의 황제 체면이 있으니 딴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는 제발 너희 고구려도 수나라에 충성하는 제후국인 척 연기라도 좀 해다오. 을지 승상이 비웃음을 머금고 읽어 올리는 수나라 황제의 얄팍한 국서를 잠잠히 듣고 난 왕은 피식 웃으며 눈길을 승상에게로 돌렸다.
저 오만한 척하는 편지에 답장을 써보내시겠소? 애당초 속이 뻔히 보이는 허장성세이온데 답장까지 써서 우리의 귀한 먹과 붓을 낭비해 무엇하겠사옵니까? 저 겁쟁이들 역시 우리에게서 고분고분한 답장이 올 거라고는 손톱만큼도 기대하지 않고 있을 것이옵니다. 허면 저 건방진 국서를 들고 온 수나라의 사신놈은 아직 돌아가지 않고 우리 객관에 머물고 있소? 그리 알고 있사옵니다. 황제의 명이 어찌나 엄했던지 답서를 받기 전에는 무서워서 돌아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다옵니다. 좋소. 그럼 그자를 걸로 불러들여 우리 고구려의 매서운 맛을 보여주며 한껏 조롱이나 해서 쫓아버립시다 그려. 전하의 뜻대로 신이 알아서 속 시원히 처리하겠나이다. 왕의 깊은 병환이 도대체 무슨 질병인지 어떤 원인에서 비롯되었는지는 나라 안에서 내로라 하는 명의들조차 짚어내지 못했다. 어디 뼈가 부러진 것도 몸 안의 장기가 특별히 쑤신다거나 찢어질 듯 아프다거나 하는 흔한 병의 증세가 아니었다. 그저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듯 기력이 쇠약해질 뿐이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하루의 고단한 피로를 깊은 밤잠으로 달래고 나면 다음 날 아침에는 눈이 번쩍 뜨이며 다시 새로운 기운이 솟아나는 법이다. 그런데 왕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저녁이 깊어져도 기력이라고는 터럭만큼도 솟아나질 않았다. 제 손가락 하나를 굽혔다 펴는 것조차 귀찮고 힘겨웠으며 마음속으로는 늘 알 수 없는 무거운 강박과 우울함에 짓눌려 시달리고 있었다. 왕은 스스로 이 원인 모를 기력 저하를 필시 자신이 머지않아 세상을 뜰 징조라고 덤덤히 받아들였다. 이 세상 제왕으로서 이룩해야 할 부국강병의 위협은 이미 남김없이 끝마쳤고 뒤를 이을 태자마저 어질고 늠름하게 장성하여 나라의 앞날에 대한 뒷걱정마저 깨끗이 사라졌으니 즉 이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을 두고 살아갈 아무런 이유가 없어 하늘이 이제 그만 올라오라고 부르시는 것이라 굳게 믿었다. 이 나라 백성들의 피 속에 흐르는 굳건한 숙명 사상의 지배를 받는 고구려의 왕은 이번에 몸져 누운 병상에서는 영영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 스스로 마음을 정리했다. 그리고 그것은 하늘이 때를 정하여 부르시는 일이니 결코 누구를 원망할 것, 또 살려달라며 아등바등 안달할 것도 없는 자연의 섭리였다. 그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유일하게 가슴에 걸리는 불만이라면 피 끓는 전사의 본능을 지니고 태어나 평생토록 칼 한 번 제대로 뽑아보지 못하고 너무나 순탄하고 평온하게 일생을 늙어버렸다는 아쉬움 뿐이었다. 그 밖의 삶은 완벽했다. 자신이 왕위에 앉아 다스리는 동안 중국 대륙의 명멸에 간 숱한 천자들이 고구려의 비위를 맞추고 환심을 사려 다투어 바친 진기한 예물과 화려한 벼슬들을 느긋하게 누렸으며 바깥으로부터 그 어떤 군사적 위협도 받지 않고 평화롭고 부강한 대국 고구려의 영광스러운 일인자로 군림했다. 곁에는 천하를 담을 만한 좋은 재상을 두었고 훌륭하고 영특한 태자를 길러내었으니 진실로 역사에 이름을 남긴 수많은 제왕들 가운데서도 이토록 흔치 않게 평탄하고 성공적인 일생을 누린 이도 드물 것이었다. 살아생전 대륙을 뒤흔들 한바탕 큰 전쟁의 소용돌이를 직접 겪으며 말 위에서 칼을 휘둘러 보았더라면 이것이 고구려 왕의 생애 유일한 아쉬움이자 불만이었다고 한다면 그 시대 고구려의 힘과 위상이 도대체 어느 정도로 압도적이었는지 참으로 넉넉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지난날 깊은 산속의 약초꾼 연파대가 을지 승상을 위해 깎아지른 절벽을 타고 구해냈다는 천년 묵은 진기한 산삼은 모두 다려져 왕의 병상에 바쳐졌다. 왕은 옷그릇에 담긴 그 귀하디 귀한 산삼 달인 물을 마시면서도 허탈한 쓴웃음을 지어 보였다. 하늘이 이미 정해진 명부를 들고 짐을 부르시는데 이런 한낱 풀뿌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소. 곁을 지키는 승상이 그토록 정성을 들여 바치는 것이라 차마 물리치지 못하고 약사발을 받아 마시기는 하였으나 병이 낫기를 바라는 약효 따위는 애당초 터럭만큼도 기대하지 않았다. 입에 발린 위로나 헛된 아부의 말 따위는 할 줄 모르는 고구려 무골의 천성을 고스란히 타고난 대쪽 같은 을지 승상 역시 왕의 말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전하, 그래도 산골의 촌부가 임금을 생각하는 지극한 정성으로 목숨을 걸고 캐어온 것이기에 신도 그 충심을 차마 물리치지 못하고 감사히 받아 전하께 올린 것이옵니다. 불로장생을 꿈꾸며 헛된 약을 찾아
천하를 뒤지던 저 미련한 진시황에게나 보냈으면 덩실덩실 기뻐 뛰었을 텐데 과인이야 이미 하늘이 점지하여 부르시는 몸이니 참으로 아깝고 귀한 영약을 그저 헛되이 낭비하는구려. 과연 죽음을 예감한 왕의 예감대로 그해 가을 10월에 낙엽이 지던 날 평원왕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재위 32년간 부강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흔들림 없이 이끈 영특하고 위대한 임금으로서 오직 저 건방지고 오만한 수나라 황제의 콧대를 시원하게 꺾어주지 못한 것만을 생의 마지막 한 가지 한으로 가슴에 묻은 채 조상들의 곁으로 기나긴 여행을 떠난 것이었다. 백성들은 그를 평원왕이라 불렀다. 20여 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이 훌륭한 임금을 그림자처럼 모시며 국가 번영과 안태에 누구보다 큰 공을 세운 대승상 을지문덕은 눈물로 평원왕을 떠나보내고 그의 말아들인 새 임금을 주군으로 모시게 되었다. 선왕의 곁에서 무려 25년간이나 태자 자리를 지키며 제왕의 덕목을 배운 새 임금 영양왕은 나이로 보나 그간 쌓아온 경륜으로 보나 천하를 굽어보는 당당한 대의 고구려의 사직을 이어받기에 한치의 부족함도 없는 완벽한 군주였다. 게다가 천하를 다스릴 지혜를 지닌 명승상 을지문덕이 선왕의 간곡한 유언을 받들어 새 임금을 좌우해서 철통같이 보좌하게 되었고 일찍부터 태자 시절부터 동고동락하며 두터운 신뢰와 우위를 다져온 사이라 두 사람은 흔한 군신 관계를 훌쩍 뛰어넘는 아주 깊은 믿음과 정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다. 오늘 들려드린 고구려의 웅대한 서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평안과 힘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현실의 걱정들은 장엄한 옛 이야기 속에 고이 묻어두고 오늘 밤은 누구보다 편안하고 깊은 잠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좋은 꿈 꾸세요.